라디오 전망대 정치 한판. 네, 정치 한판 시작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전 의원과 개혁신당 천하람 당대표 대행 겸 원내대표와 함께합니다. 두 분 나와 계신가요? 예, 반갑습니다. 서동용입니다. 네, 개혁신당 천하람입니다. 예, 두 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서 의원님. 예, 지난주는 탄핵 선고가 예고돼 있어서 선고 날짜 기다리고 또 선고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이러면서 대부분 그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주말에는 좀 다른 시간을 보내셨을 것 같아요. 서 의원님께서도. 아무래도 마음은 좀 많이 편해졌었고요. 예. 근데 이제 주말 돼서도 계속 탄핵 결과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 나누고 이러면서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천 대표님께서는 지난주 바쁘셨죠? 네, 저희가 이제 국회 탄핵소추단에 있다 보니까 이제 실제 탄핵 선고하는 헌법재판소 현장에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좀 뭐랄까요, 참 어떤 의미에서는 씁쓸하기도 하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역사와 또 민주주의가 발전하는 현장이라고 볼 수도 있었을 텐데요. 예. 근데 참 사람이라는 게 이게 빨리빨리 전환이 되는 게 탄핵이 되기 전까지는 탄핵만 생각을 하다가 또 이제 끝나니까 바로 조기 대선 국면이 돼서 주말 동안은 이제 선거 전략 뭐 이런 거 논의하면서 주로 보냈습니다. 네, 탄핵 선고 당일에 헌재에 계셨던 만큼 그 현장 분위기를 조금만 더 전해주시죠. 우선 그 결정 많은 분들 지켜보셨겠지만 처음부터 대통령 측의 주장은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비상계엄이 위법하고 위헌적이었다라는 부분들이 쭉 선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시작한 직후부터 국민의힘 의원분들이나 또 대통령 대리인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처음에는 희망을 좀 가지고 듣다가 그 다음부터는 시작 거의 직후부터 거의 눈을 감고 이렇게 좀 안 좋은 표정으로 듣는다거나 천장에 허공을 응시한다던가 하는 식으로 듣고 있었고 국회 측 탄핵소추단 같은 경우는 초반부터 이거는 탄핵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굉장히 좀 뭐랄까요, 희망을 가지고 듣고 있는 그런 분위기였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몇 분 정도 들으셨을 때 8대 0 나오겠다 싶으셨어요? 저는 사실은 절차상 문제가 없어서 각하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부터 8대 0 나오겠다 싶었습니다. 솔직히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 12월 3일에 국회에 군인들이 왔을 때부터 이거는 탄핵이다라고 생각을 했지만은 헌재 결정의 상황에서 봤을 때 저는 각하 기각 가능성 다 낮지만 굳이 따지면은 각하 가능성이 조금은 더 있다고 봤습니다. 그러셨어요? 네, 그런데 절차적인 문제가 없다라고 하고 또 비상계엄을 할 만한 비상사태가 존재하지 않았다라고 얘기가 나오는 순간부터 이거는 헌법재판관들이 도저히 기각을 선고할 수는 없는 사건이다. 확신을 더 가졌습니다. 예, 서 의원님께서는 이번 탄핵 심판 선고 어떻게 지켜보셨습니까? 예, 저는 이번 학기 순천대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지역산업의 이해와 법률 특강이라는 과목입니다. 이제 학생들한테 지역산업의 현황과 미래를 소개하고 시의적절하게 법률 문제에 대한 특강도 하는 과목인데요. 올해 최대의 법률 이슈가 탄핵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그동안에도 이제 탄핵과 관련한 이야기들을 좀 계속 나눠왔는데 마침 제 수업이 있는 날 헌재 선고가 있던 날이었어요. 그래서 수업의 일환으로 선고 장면들을 학생들하고 함께 시청을 했거든요. 생중계를요? 근데 워낙에 이제 처음부터 아주 간결한 논리로 이야기를 쭉쭉 풀어나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저도 이제 안심을 하고 보기도 했고 학생들도 대부분 좀 편안한 상태에서 봤는데 8인 재판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 말이 나오니까 옅은 신음소리가 터져 나오기도 했고요. 또 윤석열을 파면한다는 주문이 난곡되자 박수가 터져 나오기도 했거든요. 학생들 사이에서도요? 학생들이요. 그리고 이제 선고 후에는 여러 사람이 SNS를 통해서나 카카오톡 또는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탄핵 인용 소식을 전하면서 함께 기뻐하기도 했고 무엇보다도 좀 이렇게 선고가 늦어져서 마음을 졸이긴 했지만 늦게나마 헌법 정신을 바로 세우고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정당한 결정을 해줘서 참 다행이다 이런 반응들이 많았었습니다.
파면 결정 이후 윤 전 대통령은 두 차례 메시지를 냈습니다. 헌재 판결에 대한 승복 없이 좌절하지 말라든지 위대한 역사로 기록될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내고 있는데 어떤 의도가 담겨 있다고 보십니까, 전 대표님? 우선 그 직후에 나온 메시지는 뭐 간결하긴 했지만 승복이라는 단어를 쓰진 않았을 뿐 사실상 승복하는 취지라고 뭐 볼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제가 좀 실망했던 것은 네. 그 이후에 또 지지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메시지가 별도로 나왔는데 그런 부분은 계속해서 뭔가 정치적 활동을 이어가려고 하는 것 같아 보여서 여전히 지금 큰 잘못을 저지른 전직 대통령이 아직도 본인의 잘못을 깨우치지 못하고 있구나 하는 아쉬움이 크게 남았습니다. 예. 서 의원님께서는 이런 윤 전 대통령의 메시지 어떻게 보셨어요? 예, 탄핵 변론 과정에서도요, 윤석열이나 그 대리인단이 내놓았던 메시지는 하나같이 헌법과 법률에 맞지도 않고 민주주의 원리에도 부합하지 않는 것들이었거든요. 대통령의 권한을 국민의 공동선을 실현하기 위해서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거라고 생각지 않고 예.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절대 권력으로 생각하는 인식을 그대로 드러냈던 건데요. 예. 탄핵 선고 후에도 윤석열의 태도는 마찬가지였어요. 민주주의 회복보다는 적극 지지층을 대상으로 자신의 정책 입지를 강화하려는 그러한 의도를 드러낸 메시지라고 생각이 돼서 예. 저뿐만이 아니고 그 메시지를 보고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저런 사람이었으니 탄핵을 하기를 얼마나 잘했을까. 오히려 탄핵이 잘된 결정이라고 하는 것 그 스스로 좀 증명해 보이고만 그런 메시지였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역효과였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예, 저는 뭐 국민들의 생각 속에 국민들의 그 마음 속에서는 오히려 저러니 우리가 탄핵을 하기를 너무 잘했다 이런 생각만 더 심어준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조기 대선 날짜가 6월 3일로 확정됐습니다. 본격 조기 대선에 막이 올랐는데요. 먼저 국민의힘 상황부터 좀 봐야겠습니다. 지금 뭐 들어보니까 자천, 타천으로 후보로 지금 언급되는 후보까지 다 포함되면 대선 경선 후보만 뭐 많게는 15명까지 이를 것이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오늘 김문수 전 장관이 장관직을 사퇴를 했고 한동훈 전 대표도 출마 선언 날짜가 나왔습니다. 선 대표님 혹시 국회 그 국민의힘 내부 분위기 어떻게 읽고 계세요? 우선 탄핵 선고가 되기 전에는 김문수 장관에 대한 탄핵 반대파들 또 특히 국민의힘 강성 지지층의 지지가 계속 이어지지 않겠느냐라고 관측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탄핵 결정이 나오고 이게 뚜껑을 열어놓고 보니까 김문수 장관의 정치적 에너지가 과연 그 정도로 강한가에 대해서 긴가민가 하는 분들이 많이 있고요. 오히려 본선 경쟁력을 생각하면 조금이라도 중도 경쟁력이 있는 분들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특히 국민의힘 의원들 사이에서는 나오는데 과연 짧은 경선 일정을 고려했을 때 강경파가 득세할지 중도파가 득세할지는 아직은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 분위기가 현재로서는 많은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상황으로서는 경선이 굉장히 좀 치열하게 펼쳐질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네, 그럴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경선이 좀 길게 펼쳐진다라고 하면 저는 김문수 장관이 좀 어려워지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는데 이번이 조기 대선이기 때문에 경선 자체도 굉장히 짧습니다. 그래서 한 3, 4주 정도는 김문수 장관이 나름대로의 대세론을 유지하면서 끝까지 골인할 가능성도 있다. 특히 당원들 사이에 지지가 높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예상도 하기도 합니다. 예, 서 의원님께서는 지금 국민의힘 내부 상황 어떻게 읽고 계세요? 예, 일단 민주당은 이제 거의 이재명 대표 한 명으로 후보가 좀 이렇게 모아지는 분위기가 이미 그 전부터 형성이 돼 있고 거기에 비해서 국민의힘은 좀 후보는 많은데 지금 그동안 이제 거론됐던 여러 후보들 중에서는 안철수, 한동훈, 유승민, 오세훈, 홍준표, 김문수 이런 이름만 들어도 쟁쟁한 후보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예, 이분들이 좀 치열한 경쟁을 하게 되면 오히려 전체적으로 어차피 대통령 후보는 이재명이라고 하는 민주당에 비해서 국민의힘이 국민들의 시선을 더 좀 끌 가능성들이 있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작용할지 하는 것들은 좀 지켜보면서 가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저는 아까 이제 천하람 대표가 지적하셨던 대로 그 정상 국면이 너무 시간이 짧아서
변수가 있기 어렵겠다라고 하는 점에 동의하면서도 예. 한편으로 어쨌든 대선 국면이 조금만 더 진행이 되면 국민의힘도 중도층을 흡수해야 되기 때문에 예. 윤석열과 선전하는 분위기들이 계속 좀 확대될 게 아닌가. 그래서 극렬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하는 뭐 예컨대 김문수, 홍준표 이런 분들보다는 중도 확장력이 강한 사람들이 조금 더 경쟁력을 가져나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측을 해봅니다. 서 의원님께서는 그런 후보로는 누가 있다고 좀 보세요? 뭐 예컨대 이제 한동훈, 유승민 뭐 이런 분들은 또 안철수 만만치 않은 분들이에요. 민주당 입장에서도. 예. 알겠습니다. 서 의원님 혹시 이 탄핵 대통령을 낸 국민의힘에서 이렇게 후보를 좀 많이 내고 있는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잘 이해는 사실은 안 가요. 지금 이 탄핵의 전체적인 분위기 흐름대로라면 이 비상계엄에 대한 내란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게 국민의힘인데 예. 그렇다면 국민의힘에서 오히려 후보가 없어야 되는데 더 많은 후보들이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정당 체계가 좀 무너지기도 하고 서로 각자 도생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인지 아니면 어쨌든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승리의 그 어떤 느낌들이 강해서 그런 건지는 현재로서는 잘 모르겠는데요. 예. 저는 뭐 지금 거론되고 있는 뭐 열 몇 분 하던데 이제 그분들보다는 아까 제가 이름을 말씀드렸던 분들이라면 중도 확장력의 측면에서도 좀 그 적지 않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이 돼서 민주당도 그 좀 견제를 누그러뜨리지 않고 긴장된 감정으로 이 국민의힘의 경선 과정들을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천 대표님, 네. 강성 지지층에 또 지지를 받고 있는 후보 중에 한 명인 홍준표 대구시장이요.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이 국민의힘 쪽으로 와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혹시 국민의힘과의 단일화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까? 아니요. 일단 저희 이준석 대통령 후보가 벌써 단일화 가능성에 대해서 일축했고 당선을 목표로 뛰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저는 그러니까 지금 홍준표 시장이나 뭐 다른 후보들이 단일화를 이야기하고 하는 것은 저는 뭐 어떤 제대로 된 의지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본인들의 약간 장사를 하기 위해서 장사요? 네. 자, 이제 예를 들면 경선 국면에서 내가 이준석 후보와도 소통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나름대로 어필하고 그것을 갖고 정치적 포인트를 득점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그게 어떤 의미 있는 실제적인 어떤 정치적 액션도 아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어떤 단일화 이야기 이런 것들이 가게 되면 이준석 후보가 가지고 있는 독자적인 어떤 매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가려질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단일화 이야기 이런 거랑 관계없이 저희가 갈 길을 열심히 가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완주하겠다. 예. 네. 알겠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이제 내일쯤 이재명 대표의 사퇴가 좀 예상되는 가운데 김두관 전 의원이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자, 어대명 어차피 대통령 후보는 이재명이라는 이 체계 속에 이런 경선으로는 대선 본선 승리가 어렵다라고 진단을 했던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서 의원님? 지금 이제 민주당은 이재명 1급 체제다. 대부분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 그래서 어대명이다. 이렇게들 보통 보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예. 이런 상황에서 이제 김두관 전 의원이 후보 경선 출마를 선언했고 김동연 경기지사, 김경수 전 경남지사도 곧 출마 선언을 할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예. 근데 이분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이 이재명으로는 본선 승리가 어렵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어쨌든 지금까지의 여론조사로도 이재명 대표에 대한 거부감을 보이는 중도층의 존재가 이미 확인됐다고 볼 수는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지만 민주당 내 역관계를 감안했을 때 다른 후보가 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이렇게는 보여주는 거여서요. 예. 이제 이분들이 이재명으로는 본선 승리가 어렵다라고 하시더라도 그 당내 그런 주장이 먹힐 가능성은 그렇게 커 보이지는 않은데 이제 모든 건 결국은 국민들이 결정해 주실 수밖에 없을 거예요. 예. 국민의 그 여론의 변화를 좀 민감하게 들여다보면서 민주당 경선 과정들을 좀 치러 나가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민주당 당 내에서는 그렇고 천 대표님께서는 이 어대명 경선으로는 본선 승리가 어렵다라고 하는 진단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민주당 입장에서 컨벤션 효과가 좀 줄어드는 것은 물론 안타까운 일일 겁니다. 그런데 지금 어쨌든 여러 여론조사 지표상으로 이재명 대표가 꽤 괜찮은 경쟁력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이게 5대0으로는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 민주당 지지층에게 과연 충분한 위기의식을 불러올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예. 지난번 당대표 선거와 유사하게 예. 거의 처음부터 끝까지 이재명 대표가 독주하는 흐름으로 가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예상합니다. 알겠습니다. 한편 조국혁신당에서는 기존 야권이 모두 참여해서 단일 대선 후보를 선출하는 범야권 오픈 프라이머리를 재차 제안을 했습니다. 민주당에서도 비명계를 중심으로는 이런 동의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 의원님. 일단 이제 당내 경선 룰이 이재명 대표 체제에서 대폭 변경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 바뀐 룰은 이재명 대표한테 절대적으로 유리한 룰이다, 이렇게 대체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고요. 예. 거기에다가 지금 이제 당내 경선을 관리할 당 지도부도 대부분 이재명 대표 측 사람들 아닙니까? 이제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경선은 하나만 아니냐, 이런 시각들이 있는 예. 거여서 이런 상황이라면 오히려 좀 더 객관성을 담보할 경선 방식을 도입하자, 이런 주장을 하는 건 좀 당연한 것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예. 특히나 이제 민주당은 어차피 이재명이다, 이렇게 보는데 반해서 민주당은 중도 확장성을 나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후보들이 그 치열한 경쟁을 치르게 될 거고, 이렇게 되면 컨벤션 효과를 톡톡히 볼 수가 있는 거여서 예. 경선 흥행을 위해서라도 경선 룰 변경을 좀 민주당 입장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고요. 예. 이런데 이제 지금 조국혁신당이 그 내란 세력 집권을 저지하기 위해서는 범야권 단일 후보 선출이 필요하다. 예. 그래서 이를 위한 오픈 프라이머리를 하자,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 지금 민주당에서도 이 문제를 좀 적극적으로 검토하실 필요가 있다. 어차피 범야 후보 선출을 위한 오픈 프라이머리를 하더라도 이재명 대표가 되지 않겠어요. 대부분 그렇게 예측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좀 더 흥행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이 방안을 굳이 마다할 이유는 없을 거다. 그래서 당 지도부가 이 문제를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범야권 오픈 프라이머리를 거치면 이재명 대표에게 더 유리해질 것이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저는 어차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여지는 별로 없어 보여요. 다만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흥행 면에서는 훨씬 더 좋을 수 있겠죠. 경선 흥행에서는. 예. 천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우선은 조국혁신당에서 계속해서 오픈 프라이머리를 받지 않으면 독자 후보를 내겠다라고 협박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어쨌든 더불어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조국혁신당이라고 하는 변수가 없어지고 같이 협력해서 갈 수 있으면 그 자체로 플러스 효과가 있는 것이니까, 저도 방금 서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이제 이재명 독주 체제로 가는 거에 대한 반감도 누그러뜨리고 조국혁신당도 확실한 우군으로 편입한다라는 면에서 오픈 프라이머리 충분히 고려하는 것 괜찮을 것 같은데요. 이재명 대표는 안 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 조국혁신당이 일단 지난 4.2 재보궐선거에서 담양 군수를 또 배출을 했지 않습니까? 대선 가도에서도 이런 기세가 좀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시선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전 대표님?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조국혁신당이 담양 군수 선거에서 선전한 거는 물론 후보 개인의 또 나름 지지, 또 개인 기반도 있겠지만 호남에서마저도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지만 이재명 대표는 좀 아닌 것 같다라고 하는 심리가 분명히 있긴 있거든요. 그래서 조국혁신당이 별도의 후보를 내고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이재명 대표를 때리게 된다라고 하면 그렇다고 해서 조국혁신당 후보가 대선을 이기기야 쉽진 않겠지만 이재명 대표에게 지속적인 부담은 될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서동용 의원님께서는 이 조국혁신당의 기세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제가 지난번 방송 때는 예전 영광군수, 곡성군수 선거에서 조국혁신당이 성공하지 못했던 점, 그리고 과거에 비해서 지금은 조국 대표 자체도 지금 없는 점, 이런 것들 때문에
그 조국의 신당의 호남에서의 영향력이 오히려 조금 더 낮아진 게 아닌가 이런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요. 이번 어쨌든 담양 군수 보궐선거에서는 조국의 신당이 승리를 했고 이게 민주당에서도 호남 민심의 변화인가에 대해서는 굉장히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전환 대표가 이야기하셨던 대로 호남 내 민주당에 대한 시각, 이재명 대표에 대한 시각들이 뭐 여러 갈래이고 좀 분열돼 있는 듯은 보여서요. 어쨌든 이 적은 선거를 통해서 느껴지는 민심의 변화가 있는지도 좀 더 깊이 있게 검토할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또 민주당에 남겨진 과제가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예. 자, 개헌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먼저 우원식 국회의장이 조기 대선과 함께 개헌에 대한 동시 투표를 제안했는데요. 여러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두 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천 대표님? 네, 우선 우리 헌정사에 여러 어떤 부침이나 문제점이 있었을 때 그것을 개헌을 통해서 뭐랄까요, 업그레이드하고 업데이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개헌론이 나오고 또 국회의장이 그런 개헌론을 띄우시는 것 자체는 저는 뭐 충분히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뭐 민주당 내에 일부 강경 친명계에서 뭐 국회의장 놀이하냐, 뭐 개헌은 개나 줘라 이런 식으로 반응하는 것은 굉장히 부적절하다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대선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고 각 당이 선거운동에 바쁜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의미 있는 개헌을 선거 전에 해낼 수 있겠냐 하는 거는 사실 쉬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물리적인 시간 때문에 그렇다고 보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서 의원님께서는 이 우원식 국회의장의 제안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제 비록 파면은 됐지만 내란죄 재판이 남아 있고요. 또 비상계엄으로 흐트러진 전국을 정상화해야 하고요. 뭐 이런 데 힘을 집중해야 한다라고 하는 주장에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개헌의 필요성을 낮게 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한국의 대통령은 세계에서 가장 센 권력을 가진 제왕적 대통령이다 이렇게 불리고 있고 이번 비상계엄도 한국의 제왕적 대통령이 낳은 폐해 그러한 폐단이 그대로 드러난 거다 이런 시각들이 많지 않습니까? 뭐 대통령 중에서도 스스로 권한을 자제하는 그 제도적 절제, 상호 관용 이런 미덕을 가진 대통령 때는 큰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그러나 민주주의 기본 원리를 제대로 학습하지 못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제왕적인 권한을 무한정 사용하고픈 욕망에 사로잡히게 되고 이게 민주공화국을 위태롭게 하는 그러한 사태로 발생하고 있었거든요. 따라서 지금은 이제 이런 비상계엄과 같은 이런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해야 될 때다. 그 제도 개선이 바로 개헌인 거거든요. 만약에 개헌을 이제 미뤄두었다가 어떤 그 정책 실패가 원인이 돼서 윤석열 같은 사람이 또 대통령이 되면 그때 어떻게 될 것인가를 좀 생각할 필요가 있는 거고요. 거기다가 이제 그 지난 문재인 정부 때요. 당시 야당의 반대로 국회를 통과하지는 못했지만 정부가 헌법 개정안을 제안했던 적이 있어요. 그 내용이 좀 뼈대가 있기 때문에 헌법 개정에 대한 논의를 하는 게 그렇게 많이 어려운 건 아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어서 내란 사태 종식과 그 내란 사태 종식을 위한 마무리 작업하는 거하고 개헌 문제를 병행하지 못할 게 아니다.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당장 당내 경선과 본선으로 이어지는 이 조기 대선 과정이 너무 촉박하다면요. 지금 모든 후보들이 개헌을 약속해주고 대선 후에 개헌안을 합의해서 내년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를 실시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원식 의장이 한 이 숭정 어린 제안을 비난하고 욕할 것이 아니라 좀 진지하게 좀 검토하고 받아들이는 이런 과정들을 거쳤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내란 종식이 우선이다라고 하면서 사실상 반대 입장을 냈는데 이 반대 입장의 실질적인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천 대표님? 대선의 변수를 만들고 싶지 않은 거죠.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뭐 대선 변수도 그렇고 특히 대통령 당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면은 굳이 대통령 권력을 분산할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도 할 겁니다. 과거에도 이제 수많은 대선 후보들이
당선되기 전에는 대선 개헌을 약속을 했다가 막상 권력을 잡고 나니까 또 똑같이 최대한의 권력을 휘두르는 모습들 보여왔는데 이재명 대표는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후보인 상황에서도 권력을 내려놓거나 나누거나 할 의지가 별로 없어 보이는 건 아닌가. 그런 면에서는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서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는 어쨌든 제2의 윤석열, 제2의 박근혜가 나오는 거는 제도적으로 좀 막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더 앞으로 우리나라가 얼마만큼 또 다른 비극을 겪어야 될지 모른다. 이런 생각이어서요. 예. 이재명 대표가 하는 말이 틀렸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지금은 그와 또 개헌 문제를 병행할 수 있다. 조금 그 강도를 조절해 가면서 할 수도 있는 문제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이번 대선 국면이 너무 좀 촉박하다면 후보들이 개헌을 약속하고 내년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해도 되는 것이니까요. 예. 좀 더 전향적이고 열린 자세로 이 문제를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분의 개헌 관련된 이야기 들어봤고요. 자, 이제 지역의 현안들 좀 짚어보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됐던 지역 현안들과 또 파생되는 문제점들을 이제는 바로 잡아 나가야 할 시점인데요. 가장 시급한 지역 현안들 뭐라고 좀 짚으시겠습니까? 천 대표님. 네, 우선 사실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지역의 산업 경쟁력이나 일자리 문제겠습니다만은 그거는 한두 가지의 대책으로 되는 것은 아니니만큼 우리 도민들 또 시민들이 제일 바라시는 건 아무래도 전남 의대 신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 사실 윤석열 정부에서 어쨌든 의대 증원 문제를 이슈 삼으면서 그래도 의대 신설 가능성이 좀 나온 거 아닌가 했는데 너무 설익은 형태로 또 제대로 된 대책 없이 마구잡이로 일을 처리하다 보니까 우리 순천대와 목포대가 통합 합의까지 이루어냈음에도 불구하고 이 과연 되는 건가 하는 그런 걱정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쨌든 국립대 두 개가 통합을 한다라는 것은 그런 쉬운 결단이 아닌 만큼 향후에도 계속해서 의대 신설 논의의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계속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지역에서는 어떤 논의들이 좀 이루어져야 할 거라고 보십니까? 네,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준비는 사실은 많이 했고 또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의과대학의 캠퍼스 문제나 대학 병원 문제나 이런 부분이 갑론을박이 있긴 하지만 나름대로 중앙부처와 논의가 가능한 수준으로 많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결국 지금 이 논의가 거의 올스탑 상태에 빠진 거는 중앙 정치가 혼돈 상태에 빠지면서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중앙 정치가 조금 안정을 되찾고 차기 정부가 들어와서 논의가 가능한 상태가 된다라고 하면은 계속해서 진행을 해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천 대표님께서 전남 의대 신설 이야기를 해주셨고 서 의원님 또 어떤 사안들이 해결돼야 할까요? 그동안 좀 중단됐던 여순 사건과 관련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작업도 지금보다는 훨씬 더 좀 속도감 있게 진행이 돼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까지 진상규명 활동이 더디거나 정체된 이유가 뭐냐 몇 가지를 좀 지적해 볼 수가 있어요. 첫째는 위원회 예산과 조직이 절대적으로 부족했던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로 여순 사건의 역사적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왜곡하려는 뉴라이트적 시각을 가진 사람들이 위원회와 진상조사 보고서 기획단에 위촉된 거. 그다음에 공무원으로 구성된 지원단의 업무 태만 이런 것들은 들 수 있을 텐데요. 우선 이제 여순 사건 위원회의 조직과 예산을 대폭 확대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순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작업이 제주 4.3 사건만큼의 속도와 내용으로 진행되도록 해야 해요. 두 번째로 위원회와 진상조사 보고서 기획단에서 뉴라이트 인사들을 배제하고 여순 사건의 역사적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는 전문가들로 채워내야 합니다. 또한 이 지원단, 중앙위원회 지원단의 임명권자는 국무총리, 실무위원회 지원단의 임명권자는 전남 도지사인데요. 국무총리와 전라남도 도지사가 전문성을 갖고 역사인식을 갖춘 공무원을 지원단에 임명해서 장시간 근무하게 함으로써 위원회의 전문성을 더 강화시켜 나가야 합니다. 이 세 가지 측면에 대한 노력들이 이루어져야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부터도 그러기 위한 노력들을 각 정당들이 좀 다 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앞으로 바로 잡아 나가야 할 지역 이슈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자, 정치 한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 천하람 개혁신당 당대표 대행 겸 원내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